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 신나게 놀겠습니다. S&P 500 hits all-time high on strong earnings, trade progress, rate cut hopes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도 아주 강력하고요. 무역 협상 잘 돼 나간답니다. 금리 인하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주가는 오르겠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IT 기술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다우가 132포인트 0.49% 올랐고요. S&P 500 0.5% 올랐습니다. 나스닥 1% 이상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 1.7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갱신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2%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1년 이하 단기물은 수익률 내리고요. 또 장기물 위주로 수익률 오르고 이렇습니다. 10년물은 1.84%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확률 96.2%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고용 이런 매우 강력하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 인플레 지수도 지금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 보면은 내일 발표인데 페드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인플레 지수가 그는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가 2.1%입니다. 목표치 2%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업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좋고요.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데 도대체 금리를 왜 내리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주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금리 왜 내리는가? 지금 제가 정리하기로는요. 중공이나 유로, 일본 이런 데는 지금 경제가 꼬라박고 있거든요. 이런 게 염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 3분기 GDP도 지금 2분기에 이어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선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하라는 압박이 워낙 지금 강하잖아요. 그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압박도 있고 또 시장의 압박도 있죠. 시장은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이번에도 분명히 하는데 한 달 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한 40% 이하로 뚝 떨어졌었죠. 그 말은 금리 인하 안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10월 말에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지금 96%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하는 건 이제 당연하고요. 지금의 쟁점은 그 인하 사실보다는 페드가 금리 인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다음 앞으로 금리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요게 주목을 해야겠죠. 달러 지수 97.5로 하락했고요. 원달러 1168원으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원엔 10.72로 하락했고요. 위안달러는 7.06으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하락해서 WTI 55.8, 브렌트 61.2불입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도매 재고 예비치 마이너스 0.3% 이게 크게 감소한 값이고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도 다시 마이너스 5.1로 주저앉았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의 특징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모조리 씻어내버린 어닝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S&P 500 소속 기업 중 20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8%가 예상보다 나은 실적입니다. 특히 칩 메이커들, 반도체 칩 메이커, 칩 메이커라면 대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칩 메이커들이 중공 리스크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중공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전쟁의 우려를 털어버리고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its all time high.
on trade optimism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트레이드 optimism 예? 뭐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봐도 합의가 잘 되었다는 잘 된 그 합의의 내용이 없습니다. 보도가 안 됩니다. 그냥 립서비스 아닌지 저는 지금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 합의가 잘 되고 있다는 이 말들은요, 금요일 날 미국과 중공이 모두 페이스 원딜 전부가 아니라 페이스 원딜의 전부가 아니라 페이스 원딜의 일부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공에서 동시에 확인이 됐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 내용이라는 게 기껏해야 그 가금류 쌍방 수출입 허용하는 정도 이게 다입니다. 월요일 오늘 다시 트럼프가 합의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expected to sign ahead of schedule 원래 스케줄보다 빨리 사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뭔가 진전이 있다는 뜻인데 원래 스케줄이 11월 중순 아펙 회의 여기서 트시가 서밋 하면서 그때 사이닝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날짜를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앞당기는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날짜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가 됐다면은.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요. 전부 합의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전부 합의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제 부분 합의인데 페이스 원 딜인데 일부라도 그게 뭐든 간에 합의라도 되면은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굿뉴스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굿뉴스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배드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점에서 굿뉴스라는 의미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조만간 뭔가 트럼프가 내놔야 되는데 뭘 내놔야 되느냐 중공이 사간다는 농산물의 구매 기간 그 다음에 그 이행 담보 방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할 때 어떤 조치할 것인지 이게 최소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공이 약속한 거는 소위 말해서 장내 이행 채무라고 합니다. 이거 이행 강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공이 왜 약속을 하느냐 약속을 깨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중공이 약속을 하는 이유는 약속을 깨기 위해서라는 말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중공은 약속하고 깨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약속을 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항상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재권과 환율에 대해서 페이스 원딜에서도 합의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류는 지재권과 환율에 대한 본류는 페이스 2 딜에서 다루겠지만 페이스 1 딜에서도 합의한 것이 있다고 트럼프 입에서도 나왔고요. 문우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전부 다 립 서비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마디 소식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브렉시트 결국 1월 말로 연기됐고요. 세 번째 연기된 것이라고 하죠. 영국은 12월에 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요. 한국과 영국은 지금 FTA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브렉시트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재무장관 문우신 이 사람 무섭잖아요. 경제제재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한 압박 강화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준비하는 게 있는 것은 100% 확실한 것 같고요.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가 다시 득세를 했습니다. 12년 좌파 끝내고 시장 체제로 돌아왔는데 그 4년 동안 경제난을 해결을 못하고요. 4년 만에 다시 좌파 패런주의
그 페르난데스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지난 8월인가요? 그때 이미 이런 것이 예고가 됐었죠. 아르헨티나 인구가 4,500만 정도입니다. 1인당 GDP 2018년 기준으로 하면 11,000불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예? GDP 그래프 한번 한국하고 비교한 거 한번 보십시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요, 사람들은 달러 매수에 지금 혈안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당장 자본 통제부터 실시해갖고 매월 200불 이상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자본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거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이거 빈곤율이 무려 35%, 물가 상승률이 연간 대략 한 50%, 예? 금년 들어서 페소와 같이 70% 급락을 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1%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 3년짜리 국채 수익률을 찾아봤더니 92%입니다. 92%. 자, 예? 그러면서 페르난데스는 말이죠. 지금 IMF 구제금융 절차 이렇게 합의돼 갖고 일부 이행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무효화시킨다는 게 뭡니까? IMF에서 돈을 줄 때는요, 반드시 그러니까 갚을 상환 계획을 전제로 돈을 더 주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 상환 계획이 뭡니까? 긴축입니다, 긴축.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난데스는 그 긴축 얘들은 퍼줘야 하니까요. 예? 긴축 싫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금융 그거부터 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IMF에 돈 더 빌려달라. 우리 지금 있는 빚 갚을 수 없으니까 채무 조정하자. 지금 이걸 내세우고 있겠죠. 결국 얘들이 빚내서 퍼주겠다는 건데 과연 돈을 더 빌려주겠습니까? 예? 돈 더 안 빌려주면 국가 부도가 납니다.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액 지금 한 500억 불, 대외 부채 뭐 들쭉날쭉한데요. 2,600억 불이라는 말도 있고 2,800억 불이라는 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액 500억 불, 대외 부채 2,600억 불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딜레마 아닙니까? 빚을 내지 않으면 퍼줄 수가 없고요. 돈을 더 빌리려면 퍼줄 수가 없습니다. 긴축 계획을 가져와야지 돈을 더 빌려줄 겁니다. 긴축은 퍼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긴축에 대한 담보, 또 빚을 갚을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IMF는 추가로 돈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지루한 부채 채무구조 조정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까.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고통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리스 채무 조정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생 난리였습니까? IMF에서는 돈 빌려줄 때는, 채권자들은 추가로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방안이 확실해야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죠. 지금 여기 대외부채 뭐 2,600억 불, 700억 불 이렇게 찾는 거 이거 그냥 장부에서 싹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냥. 예? 손실로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가려면은 갚을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가져와라 이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쟤들은 벌써 빚내서 흥청망청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수십 년간 좌파 정부 시절에, 페론당 시절에. 그게 뭡니까? 공동의 부채가 되어버린 거죠. 그 빚내갖고 어떤 놈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고 하여튼 빚은 남아있고 그거는 아르헨티나 남은 자들이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떠나야죠. 에? 너가 쓴 빚 나에 갚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르헨티나 떠나버려야죠. 국적 이탈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자, 떠날 능력 있는 자들만 다 떠나게 되겠죠. 남는 사람들은 무능한 거지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다가 빚만 짊어지고 그 빚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 빚 저거 벌어서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벌어서 갚을 수 없습니다, 저거. 그럼 방법은 빚 끌어안고 죽던가 아니면 채권자들의 은혜를 입던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자들 은혜가 뭡니까? 채무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 조정 받으려면은 빚 갚을 계획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 좀 더 별도 영상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지금 김 빠지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김 세면은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월보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지수는요, 매출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하고 있죠. 기준이 100입니다. 그런데 18개월 연속 100 밑에서 지금 김이 빠지는 중입니다. 내수, 수출, 투자, 고용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에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 전자통신 장비업 이런 분야가 특히 더 힘듭니다. 저조합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투자 감소, 수출 감소 이 추세가 이미 역대급으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당연히 더 힘듭니다. 오늘 투자 안 하면 내일 생산 없고 고용 없고 수출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도 없는 거고요. 금년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내년에 생산 쪼그라들고 고용 쪼그라들고 수출 쪼그라들고 소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여기서 내년에 한국 성장률 1.6% 전망을 했는데, 네? 제가 계속 1% 중반대를 말해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반도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회복되어야 이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반도체 회복이 지연되면은 0%대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한국 경제정책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고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계속 추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나는 하루 되십시오.